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시청자를 위한 옴부즈만 프로그램 시청자의 눈입니다. 먼저 뉴스 진단 시간입니다. 이번 주엔 그리스 경제 위기 관련 보도를 모니터했습니다. 강혜원 시청자 평가원과 국제부 전준영 기자 함께하겠습니다. 자, 그리스가 사실상 국가부도 위기에 빠졌다 이렇게 봐도 되겠죠? 네. 그리스가 15억 유로가 넘는 부채를 상환하지 못해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그리스 정부와 국제채권단은 현지 시각 지난달 30일까지 이루어진 막판 협상에도 불구하고 구제금융 연장에 이르지 못하였습니다. 오는 5일에 치러지는 국민투표 결과를 아직 지켜봐야 하겠지만 디포트 위기가 심각해지면서 국제적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그리스 현지의 혼란에 대한 보도도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27일에 치프라스 총리가 구제금융안에 관한 국민투표를 실시하겠다고 발표하자마자 뱅크런이 시작되었고 27일 하루에만 약 6억 유로의 현금이 인출되었다는 외신 보도도 있었습니다. 이후 그리스 은행 앞에 연금을 받으려는 노인과 현금을 찾으려는 관광객들로 긴 줄이 늘어져 있는 모습, 또 대형마켓에서 밀가루와 설탕 등의 생필품을 사재기 하거나 주유소에 기름을 미리 채우려는 모습 등이 전해지면서 현지의 혼란이 심각하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한편 그리스 정부는 오랫동안 심각한 불황에 시달리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올 초에 정권 교체를 거치면서 위기를 타개하려는 의지를 피력하기도 했는데요. 결국 또 한 번 채무 불이행 위기에 빠지면서 세계적으로 우려를 사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현재 그리스 정부와 국제채권단 사이에 어떠한 의견 대립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자, 먼저 채권단의 요구사항을 먼저 설명을 해주시죠. 네, 국제채권단은 이 빚더미에 올라앉은 그리스에 구제금융을 제공할 테니까 긴축 재정을 하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즉 국가의 지출은 줄이고 수입은 늘려서 빚 갚을 돈을 마련하라는 건데요. 연금과 부가가치세, 법인세 등 크게 세 가지 정도 핵심 쟁점에서 타협점을 찾지 못한 채 맞서고 있습니다. 먼저 연금과 관련해서 이 채권단은 긴축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당장 연금 지급을 삭감하고 저소득층 보조연금은 오는 2020년까지 전면 폐지하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 정부로서는 이 당장 연금을 삭감하면 국민 부담이 너무 커지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 대신 국민이 내는 연금 납부액을 좀 늘리고 저소득층 보조연금은 단계적으로 폐지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부가가치세와 관련한 문제입니다. 그리스는 국민 총생산의 20% 정도가 관광 수입이고요. 일자리 5개 가운데 하나가 관광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이 관광 관련 업종에는 상대적으로 부가가치세를 낮게 부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 채권단은 이 정부 재정 확충을 위해서 호텔이나 외식업, 휴양지 등 관광 업종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를 다른 업종과 같은 수준으로 올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 정부로서는 이 관광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높이면 이 관광객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데다가 또 육지와 멀리 떨어져 있는 섬 지역 등은 이 물자 공급이 어려운 특성 등이 있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를 일률적으로 올릴 수 없다 이렇게 거부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협상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그리스 정부가 채권단 주장을 상당수 받아들여서 지금은 일부 섬 지역에 대해서만 예외를 인정해달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가 바로 법인세와 관련된 문제인데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양측의 입장이 좀 뒤바뀌어 있는 양상입니다. 그리스 정부는 재정 수입을 늘리기 위해서 법인세를 3%포인트 올리겠다는 입장인 반면에 이 채권단은 기업 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오히려 이 법인세를 2%포인트만 올리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그리스는 연금 납부액과 법인세 인상 등 자신들이 제출한 개혁안이 이 채권단이 요구하는 재정 수지 수준을 맞췄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신들이 제시한 개혁안은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채권단은 기업이나 부유층의 부담을 늘리면 경기 회복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그 대신 연금 삭감 아니면 공기업 민영화, 노동시장 유연화 등을 통해서 재정 지출을 줄이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그리스의 이 치프라스 총리 같은 경우는 이 채권단이 합의에 관심이 없거나 아니면 이 특정 이익들을 지원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렇게 반발을 하기도 했고요. 학계나 일부 언론에서는 국제 채권단이 원하는 게 합의가 아니라 그리스에서 좌파 정권 퇴진이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스 사태가 이제 국민투표 결과에 좌우될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네, 그리스에서 이루어지게 될 국민투표의 향방에 관심이 쏠리면서 투표 자체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국민투표의 내용을 두고 계속해서 공방이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사실상 현 총리의 신임을 묻는 성격으로 투표의 성격이 규정되고 있다는 분석과 함께
예 아니오로 묻게 되어 있는 투표의 내용이 여전히 불투명하다는 점에 대해서 지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아직까지는 국제금융시장이 크게 흔들리고 있지 않지만 이번 달에도 또 다른 국채 만기일이 다가오는 등 잠재적인 위험이 크다는 전망이 우세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만약에 상황이 악화되어 그리스가 유로존을 탈퇴하는 상황까지 벌어지게 되면 우리나라와 같은 신흥국 시장의 경제에도 타격이 있을 수 있다는 분석도 전해졌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우리나라에 미치게 될 영향에 대해서는 어떻게 전망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 비관적인 상황이 벌어지면 우리 경제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다양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데요. 일단 그리스만 고려한다면 이 유로존 탈퇴, 이른바 그렉시트가 현실화하더라도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다. 이런 분석이 우세한 상황입니다. 이유를 보면 현재 우리나라 수출에서 그리스가 차지하는 비중이 0.2%에 불과합니다. 또 금융기관에서 그리스와 연관된 돈, 이걸 익스포저라고 하는데요. 그 비중도 0.8%밖에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 현재 그리스의 주요 채권자가 이 민간 은행들이 아니라 이 그리스와 관련된 이 공적 기관들이 이 채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금융시장에 미치는 충격도 크지 않을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그리스 채권 보유 상황을 보면 유럽 재정안정기금이 41%를 보유하고 있고요. IMF와 유럽중앙은행이 각각 7%와 6%를 갖고 있습니다. 다수의 민간 은행들이 아니고 이 소수의 공적 기관들이 채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시장에 미치는 충격이 줄어들고 부채를 재조정할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밖에 이 그리스 위기가 오래전부터 예고되어 왔기 때문에 시장이 충분히 대비해 왔다는 점도 충격을 줄이는 요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그리스의 유로존 탈퇴가 이 그리스에만 그치는 게 아니라 다른 유럽 국가들로 확산되면 문제는 좀 달라집니다. 지금 그리스 외에 스페인이나 이탈리아 등 이 상대적으로 재정 상황이 열악한 국가들도 유로화를 도입한 뒤에 살림살이가 더 나아졌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이 현재 자국 화폐로 좀 더 독자적인 경제 정책을 펴고 싶다 이런 욕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그리스에서 시작된 유로존 탈퇴가 유럽 전반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데요. 이렇게 되면 유로화라는 통화 자체의 신뢰도가 뿌리째 흔들리면서 세계 경제에 큰 혼란이 올 수도 있습니다. 특히 국제금융시장이 흔들리면 보통 신흥국 시장에서 자금이 먼저 빠져나가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안심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다만 이 같은 경우에도 한국은 다른 신흥국과는 달리 외환 보유액이나 경상수지 흑자 등 대외 건전성이 좋아서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도 있는데요. 하지만 이미 우리 경제는 최근 메르스 사태로 인한 내수 부진을 겪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유로존 부진에 따른 수출 악화 그리고 금융시장의 불안정성까지 겹치면 피해가 예상보다 심각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유로존의 불안정성은 우리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미국 경제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할 문제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최근 한국 경제의 불확실성 요인으로 3가지를 꼽았는데요. 메르스 사태, 그리고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상,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리스 사태를 꼽았습니다. 또 우리 정부도 최근 합동 점검반을 꾸려서 그리스 사태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그렉시트 자체보다는 그로 인한 유로존의 파급 효과가 어떻게 나타날지가 관건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리스 국민투표에 대한 사전 설문조사를 보면 일단 채권단의 긴축 프로그램을 따르겠다는 찬성표가 더 많이 나왔다고 합니다. 또 그리스 정부 역시 국민투표가 부결되더라도 유로존에서 탈퇴하지는 않는다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그리스의 유로존 탈퇴가 현실화할 가능성은 그다지 크지 않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때문에 그리스 사태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오는 5일에 국민투표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또 그에 따른 파장이 어떻게 될지 좀 더 지켜봐야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이번에 시청자들께서 직접 만든 프로그램을 소개하는 시간입니다.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한 119 안전재단 UCC 공모전을 열었는데요. 여기서 우수상을 받은 작품 함께 보시겠습니다.
지상파 DMB 채널인 YTN DMB 프로그램을 평가하는 내가 본 YTN 순서입니다. 이번 주엔 지난달 25일에 있었던 YTN DMB 6월 시청자위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한국어 따라잡기에 대한 의견을 나눴습니다. 저는 아주 이 YTN에서 아주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게 첫 인상이었고요. 그리고 상당히 그 첫 회를 보고 첫 회에 갑자기 밥 먹었어요. 이런 표현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과연 이 어학 교육 프로그램인지 아니면 한국 문화를 알려주는 것인지 상당히 레벨이 높구나라고 하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어떤 그 주제를 정함에 있어가지고 그 한국어 말뿐만이 아니고 한국어 그 특유의 어떤 어감이라든지 상황적인 그때 상황에 따라서 이런 뉘앙스가 있다라고 하는 그것까지 알려주게 아주 친절하게 알려주는 것 같아서 상당히 좋은 프로그램이다. 그런데 좀 한편으로는 레벨이 높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기획 의도대로 한국어를 모르는 외국인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동포라든지 이런 사람들한테 그 유익한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이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프로그램 길이도 뭐 한 5분 내외 정도로 그 부담 없이 시청할 수 있고 그래서 이제 또 꼭지도 딱 2개만으로 구성돼 있어가지고 그 간결하다는 느낌을 이제 받았습니다. 받았고 또 그 다음에 각 회의 그 주제하고 관련된 내용들도 이제 그 관련된 영상을 갖다가 이제 기존의 드라마라든지 아니면 뉴스 자료, 이제 뉴스 영상 자료 뭐 이런 걸 활용한 거는 좋은 아이디어였다. 그런 반복 학습을 할 수 있는 어떤 인터랙티브한 어떤 컨텐츠를 조금 더 개발하셨으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간중간에 나오는 어려운 단어들, 외국인들이 쉽게 인지를 하기 어려운 단어들, 예를 들면 뭐 심폐소생술이라든지 흉부압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설명은 없이 이제 넘어가는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중간중간에 어려운 단어들이 너무 많이 나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조금 했었습니다. 프로그램의 기획 의도나 이제 구성도 상당히 좋았고 또 시의적절한 프로그램이라서 아주 반가웠습니다. 이제 진행자로 언어교육 전문가와 이제 발음도 똑똑하고 또 애교도 있는 그런 그 여자 개그우먼을 사용한 것도 기용한 것도 굉장히 좋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앞에서도 그런 지적하셨는데 누가 타깃이냐 이거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이 좀 듭니다. 진행자들이 구사하는 언어나 아니면 사례에서 등장하는 말들의 수준은 한국어를 정말 유창하게 하는 사람들의 수준인데 실제 이 대상이 한국어가 굉장히 서툰 교포 2세, 3세 혹은 아니면 한국에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라 그러면 그건 좀 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했다 그러면 정말 쉽게 그 사례조차 또 그다음에 진행자들의 그 언어 단어 선택이나 이런 것도 좀 쉬워야 되는데 굉장히 좀 어떤 수준이 좀 높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한국어 따라잡기를 주로 듣는 사람이라면 그것이 뭐 재외동포 또 아니면은 왜 한국말을 할 줄 아는 외국인이라고 볼 때 그 수준을 정말 우리말을 전혀 모르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이건 어느 정도 우리말을 이렇게 거의 이제 의사소통이 가능할 정도로 하지만 그 우리말에 들어있는 그 뉘앙스에 따른 묘한 차이들을 거기까지는 아직 모르는 사실 이런 사람들을 위한 프로가 아닌가 그런 사람들에게 왜냐하면 이 5분이라는 시간 안에 정말 한국말을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한국말을 가르친다라는 것은 조금 부적합해 보이고 이거는 어느 정도 수준이 있는 우리말을 할 줄 아는 외국인이나 제2동포를 대상으로 해서 좀 더 그러한 뉘앙스의 차이를 알려주는 것으로 본다면 좀 상당히 적절하고 좀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이라는 특성을 고려했을 때 진행자 두 분 다 제가 느끼기에는 말이 다소 빠른 느낌이었고요. 그리고 발음도 좀 명확하지 않은 그런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어를 모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잘 들리지 않아서 좀 불편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좀 언어
뭐 이런 훈련이라든가 그런 걸 통해서 조금 보완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두 진행자들 간의 이제 역할 측면에서도 보면 6회까지는 여성 진행자가 전문가를 초대하는 방식으로 하다가 7회부터 이제 각각 진행자가 진행하는 것처럼 이렇게 구성이 바뀌었는데요. 그래서 앞쪽에서는 좀 뭐 초대 손님하고 전문가 이런 좀 다른 위치에서 오는 어색함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 그게 이제 개선이 된 점은 저는 좀 긍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좀 지난 시간하고 좀 비슷하게 꾸준히 이렇게 모니터하고 개선해 나가고 있구나 이런 점에서는 프로그램 질을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고 있는 점에서는 박수를 보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제가 봤을 때 우리 위원님들 다 공이 한국어 따라잡기는 취지나 목적은 너무나 훌륭하나 과연 누구를 대상으로 하며 어떻게 가르치려고 하는 것이며 무엇을 요구하고 어떤 것도 기대를 원하는지 이런 것들이 조금 좀 약간 어느 정도 어떤 때 또 상실되어 있지 않냐 이런 것들을 좀 앞으로 좀 고칠 필요가 있지 않겠냐는 말씀 같습니다. 예. 이번 순서는 시청자들의 지적사항을 정리한 모니터 보고 시간입니다. YTN 뉴스를 시청하다 보면 기사 내용을 쉽게 표현하기 위해 준비한 자막이나 화면의 오류가 종종 나타나는데요. 이 같은 오류는 뉴스의 신뢰도를 떨어뜨린다는 시청자들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지난 1일 옛 동거녀 일행에게 칼부림, 2명 사상이라는 관련 기사에서는 보도한 내용도 끔찍하긴 했지만 배꼽 자막 등에 사용된 칼부림이란 단어도 선정적이고 적절치 않은 용어였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같은 날 비리 덮으려고 전 해군 최고위층의 청탁 관련 기사에서는 무기중개업자 정의승 씨 등이 OJT 명목으로 한국군 장교들에게 향응을 제공했다는 한 언론 기사를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여기서 OJT가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언급은 없었는데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용어는 아니므로 그 의미를 간단하게 설명하는 것이 나았을 것으로 보였습니다. 또 지난달 30일에 방송된 담임이 학생의 양말 물려 사진 찍어 게시 기사에서 초등학교 교사가 학생의 사진 찍어 게시라는 배꼽 자막을 사용했습니다. 단순히 사진을 찍어 논란이 된 것이 아니라 무슨 사진인지가 핵심인데 양말 물린 사진이 배꼽 자막에서는 누락됐습니다. 그런가 하면 지난 1일에 방송된 뉴스인 일부 뉴스는 역사다라는 코너에 클린턴과 피델 카스트로 40여 년 만에 악수라는 자막과 함께 나간 화면에서 피델 카스트로가 아닌 넬슨 만델라 사진이 잘못 나가는 화면 오류가 있었습니다. 또 지난달 29일 그리스 충격, 주가 하락, 환율 상승 기사에서 그리스 디폴트 우려로 인한 국내 증시 하락 소식을 전하며 사용한 증시 시황 화면이 너무 오래된 것이어서 어색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코미팜의 경우 현재 주가가 2만 원대이나 화면에는 현재가가 9천 원대로 표시되었고 산성 LNS는 현재 주가가 10만 원대이나 2만 원대로 표시되어 너무 오래된 자료 화면이 사용된 오류가 있었습니다. 이 같은 실수는 뉴스의 완성도와 신뢰도를 떨어뜨린다는 이 시청자들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언론 전문가로부터 우리 언론의 문제점과 발전 방향 등을 들어보는 매체 비평 시간입니다. 오늘은 정대철 한양대학교 교수로부터 뉴스 보도의 혼돈성에 대한 문제점이라는 주제 논평 들어보시겠습니다. 요즘은 개념에 대한 정의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동일한 현상에 대해 해석이 다르게 나옵니다. 바라보는 각도, 관점의 차이도 있고 접근 방식도 다르고 생각이 아예 다르기도 합니다. 이러한 차이가 나타나는 것을 시대가 달라져서로 덤덤히 넘어갑니다. 우리 사회의 많은 분야에서 이런 갈등, 충돌 현상이 있지만 지역적이거나 개인적인 특성으로 돌리고 맙니다. 더 큰 손실이나 사회적 낭비를 줄이려는 노력은 좀채로 드러나지 않고 있습니다. 좀 더 근본적인 해결점을 모색하지 않는 악습이 자리 잡아가면서 기형적인 사회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괴질의 증상을 정부, 정당이나 미디어, 개인들도 외면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공공단체나 사회적 중추기관에서는 개인의 탓으로 전가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혼돈성에 나타나는 원인은 첫째, 현상 자체에 있습니다. 이른바 미디어 플레이로 홍보에 열을 올리고 미디어를 이용해 업적을 과장하고 있습니다. 자체 보고서는 미디어에 노출된 상황이 중요 자료로 평가를 받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정부나 정당이 가지는 속성이 바로 그것입니다. 대부분은 현상 자체가 정리되지 않은 채 미디어에 노출되기도 합니다. 정부나 정당의 정리된 내용이 아니라 기획 단계이거나 개인적인 생각 또는 정제되지 않은 임시방편 같은 내용들이 산발적으로 노출되기도 합니다. 결과로 보면 앞뒤가 맞지 않고 갈팡질팡하는 현상이 되고 맙니다. 결과가 없는 정책, 공약에 대해서 관대한 현상이 혼돈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뉴스 보도입니다. 혼란스러운 현상을 피상적으로 쫓아다니기 때문입니다. 분석이나 맥락이 부족한 보도는 실어 나르는데 급급한 속성으로 비춰집니다. 혼란을 가중시킬 뿐입니다. 소문을 나르는 수다쟁이 같다는 평도 나옵니다. 작은 사실을 사실의 전체로 오도하는 사실에 대한 오류도 있습니다. 한 줄기의 현상이 어제와 오늘이 다르고 또 내일이 다른 하루살이식 보도도 자주 등장합니다. 정보원이 잘못 제공한 탓으로 돌립니다. 항상 새로운 소식이나 사건으로 다루지만 수없이 반복된 사실이라는 점을 인식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망각의 보도라고 합니다. 미디어 역할이 혼돈을 부채질한다는 볼멘 소리가 터져 나오는 원인입니다. 게이트키핑이 원론적으로 이루어진다면 혼돈을 줄일 수 있고 바로잡을 수도 있습니다. 애매한 보도도 줄일 수 있습니다. 미디어 전문성에 거는 기대가 매우 높습니다. 세 번째는 시청자가 받아들이는 태도에도 혼돈성은 있습니다. 뉴스 보도에 대한 입장의 차이도 있지만 타협적이거나 비판적으로 수용하는 태도가 각기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회적 혼란을 줄이기 위한 지역은 미디어의 역할이 큽니다. 시청자의 눈은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YTN 홈페이지 시청자 의견 코너에 글을 남겨주시면 좀 더 정확하고 공정한 방송을 만드는 데 참고하겠습니다. 이번 주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